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진도 나갈 부분은요, 해수 부분 마무리, 일단 첫 단원 앞부분을 마지막 부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해수의 물리적인 특징, 수온, 염분, 그다음 얘네들 이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 수온 염분도 해석까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는데 요거 간단하게 일단 내용 끝나고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금방 끝나요. 용존 기체 두 가지, 우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양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 나눠줬던 문제 있었죠. 희망 프로젝트. 우리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선생님 나눠줬었는데 거기서 몇 개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쪽입니다. 용존 기체. 용존 기체라는 건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를 의미합니다. 녹아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게 과학적으로 용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체의 용해도라는 말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수의 기체가 일단 녹을 수 있는 이유는 밑에 나와 있죠. 이 해수의 표층, 가장 윗부분은 우리가 대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대기로부터 녹아 들어가는 기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체의 용해도라는 거 방금 얘기했던 어떤 경우에 이 기체들이 해수에 더 잘 용해되느냐. 그럼 용해도가 높은 경우겠죠. 어떤 경우에 용해도가 높아지고 어떤 경우에 용해도가 낮아지는가를 보면 수온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나머지 조건이 같다면 우리 수온이 높은 해수일수록 기체가 더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기체의 용해도 외에도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기체가 해수에 얼마나 녹아 있을 것인가 영향을 미치는데 뭐 해양 생물이든 아니면 우리 해수의 순환이든 그런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물론 다른 기체들도 있어요. 질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기체들도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게 두 가지라는 거. 첫 번째로 용존 산소량, 그러니까 해수의 우리가 이 깊이에 따라서 수심 100m 이내의 이 얕은 부분부터 이 깊은 심층 해수까지 이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해수 단원 들어가서는 계속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냐면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값, 여기서는 산소 농도죠.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자주 봐서 아마 익숙할 거예요. 자, 일단 대략적인 이 그래프 쌤 어제 에버랜드 갔다 왔거든. 그래서 오기 갔어 얘들아. 이해해줘.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여러분들이랑 수학여행도 같이 가고 하면 좋을 텐데. 자,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 자, 그래프를 대략적인 이 형태만 좀 보면요. 이 가로축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산소 농도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수심이 거의 0에 가까운 이 표층에서는 보면 산소 농도가 거의 지금 이 6에 가깝죠. 산소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점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가로축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단 말은 산소의 농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수심이 깊어지면서 산소의 농도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층이 여기 한 1000m 구간에서 1000m 내외 구간에서 나타나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다시 수심이 깊어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운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 양 변화 자체를 보면 이 1000m 내외보다는 변화량 자체가 급격하진 않지만
살짝 다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산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조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이제 옆에 표에 같이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소, 용존 산소 농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표층 해수에서 그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이거랑 완전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이 표층 해수에는 그 해양 생물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특히나 이 식물성 플랑크톤 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식물성 플랑크톤 애들이 뭘 하냐면요.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광합성이 뭔지는 알죠? 그 식물 세포에 있는 엽록소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발생하느냐? 에너지와 함께 산소가 발생하게 되죠. 이 표층 해수에 있는 얘네들이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표층 해수의 산소량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역할도 있고요. 표층이라는 건 수심이 가장 얕은 부분. 다시 말하면 가장 대기와 접하고 있는 부분이죠. 해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기층으로 해수와 접하고 있는 대기층으로부터 이 기체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표층 부분이 대기와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양도 표층이 가장 높겠죠. 따라서 우리가 산소량은 표층에서 가장 높다. 이걸 좀 기억해둬야 됩니다.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이 가장 높다. 자, 그 다음 우리 그래프에서 이 수심 1000m까지의 구간,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었죠. 자, 얘네들을 그럼 왜 감소할까? 이 표층에서 산소 농도를 높게 하던 요인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 농도가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 우리가 표층에서는 이 식물의 대기와 접해서 녹는 양도 있지만 이 식물의 광합성 때문에 산소 농도가 가장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광합성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산소 농도가 표층에 비해서 수심이 깊어지면서 쭉 감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CO2, 이 재료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햇빛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 왜 햇빛 많이 비치면 야 광합성하러 나가자 이런 장난도 치잖아요. 근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점점점 자, 태양빛은 우리가 물속에서부터 솟아오는 거 아니죠? 그쵸? 태양빛은 이 표층 해수로부터 해수를 통과해 가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햇빛이 투과되어 들어가는 양이 점점점 수심이 깊어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점 광합성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쵸? 광합성 양이 감소하게 된다. 만들어내는 이 산소량이 점점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도 식물이 광합성만 하지는 않겠죠. 식물이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도 같이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또 소비하는 호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얘네들이 광합성 양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생산해내는 능력은 감소하면서 호흡은 그대로 하겠죠. 이 호흡은 오히려 산소를 소비하는 과정이잖아. 그치? 물론 이 표층에서도 선생님이 광합성만 적어놓긴 했지만 광합성과 호흡은 계속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광합성량이 감소하면서 호흡은 그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들어내는 양은 적어지는데 산소의 소비량은 점점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구간에서는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심층으로 가면 태양빛도 더 안 들어오고, 산소량이 계속 감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또 증가하죠. 우리가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한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산소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그래프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산소량이 조금 증가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해수의 그 순환 때문입니다. 이 수심 1000m 이하, 1000m 이상의 더 깊은 곳에서는 우리 뒤에 가면 표층순환을 배우면 한 번 더 나올 텐데 여기서는 극부분에 있는 극지방에 있는 굉장히 차가운 표층 해수들 우리가 해수의 수온은 뭐 부수적으로 한류나 난류의 영향도 받기는 하지만 해수의 수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위도별로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해수의 수온이 위도와 거의 나란하게 수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었죠. 극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적게 받기 때문에 기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따라서 표층 해수의 수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중위도나 저위도에 비해서 해수의 수온이 낮게 나타나요. 근데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증가했죠.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서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다는 말은 얘네들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서 이 심층 해수의 순환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 표층에 있는 해수들은 산소의 양이 농도가 컸죠. 얘네들은 산소량이 많단 말이야. 극지방도 마찬가지일 거야. 극지방에 있는 이 산소 농도가 높은 표층 해수가 가라앉아서 얘네들이 순환을 하면서 이 심층에 공급되게 되면 이 해수가 가지고 있는 극지방의 해수가 가지고 있는 산소 농도 때문에 더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층 해수에서 산소 농도량이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표층 해수 얘네들의 특징은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산소량이 많아요. 표층 해수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무거워서 가라앉는 걸 우리가 침강이라고 하죠. 침강에서 얘네들이 심층까지 이동하면서 순환은 뒤에서 설명할게요. 심층으로 이동하면서 얘네들이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이런 심층 해수의 영향 때문에 산소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다 적었네요. 좀 기다려야겠네. 자, 또 하나 우리 앞에서 계속 이 해양 생물 플랑크톤의 영향에 의해서 산소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봤었는데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면 수온도 너무 낮고요. 우리가 수압도 높아서 이 생물체들이 살기에 별로 적합한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량은 계속 감소하겠죠. 생물 개체수가 더 감소하면서 얘네들이 광합성도 하지만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어느 정도 소비하는 양도 있었죠. 그래서 이 수심 100에서 1000m 사이에서는 산소량이 만드는 것보다 소비량이 더 많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띄었었는데 수심이 더 깊어지게 되면 이 생물 개체수 자체도 감소하면서 이 산소 소비량도 조금 감소해요. 그래서 더 깊은 곳, 우리가 1000m 이상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이 두 가지 영향이 크게 작용해서 산소의 농도가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표나 그래프로 나왔을 때, 자료로 나왔을 때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왜 그런 원인들이 나타나는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깊이에 따라.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 특징은 다음 시간에 그 해류 부분에서 연결해서 할 거고요. 이산화탄소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 그래프를 좀 먼저 보면요. 가로축에 우리가 알고 싶은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가 나와 있고 세로축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딱 봐도 산소랑 모양이 다르죠. 조금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표층에서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정도 한 44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수심이 깊어지면서 얘네들이 역시나 이 1000m 구간 사이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도 이 증가량 자체는 감소하지만 계산소가 이산화탄소 아니죠. 이산화탄소량이 수심에 따라 계속 수심이 깊어지면서 첫 시간이라 입이 안 풀렸나 봐. 수심이 깊어지면서 이산화탄소량도 증가하고 있음을 대략적으로 일단 볼 수 있죠. 자, 왜 그런가 같이 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용준 이산화탄소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광합성의 영향이 있겠죠. 광합성은 우리가 CO2를 산소로 간단하게 바꾸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광합성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가 산소의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소비하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이 광합성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 아까 수심 100m 이내의 표층 해수였다. 여기서는 우리가 햇빛도 잘 들고 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들의 개체수도 많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가장 많았죠. 이 광합성이 표층에서
광합성 잘 일어나니까 오히려 CO2는 그만큼 소비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표층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죠. 산소랑 다르게. 물론 얘네들도 계속 공급은 받습니다. 대기로부터. 받지만 그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산소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양도 표층에서 많았고 대기에서부터 공급되는 양도 이 표층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표층에서 농도가 높게 크게 나타났지만 CO2는 이 표층에서 광합성으로 인해 소비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표층에서 가장 적게 나타난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그 양의 경향성은 우리가 하나로 나타나죠.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합니다. 근데 이 1000m 이내 구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때는 왜 그렇겠어요, 얘들아? 앞에서 우리 살펴봤죠, 이미. 광합성 양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가장 급격하게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심이 계속 깊어지면서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건 수심이 깊어지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까 말했듯이 햇빛의 투과량이 계속 감소하죠. 수온이 계속 낮아질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기체의 용해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온이 낮아지면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용해도에 수압의 영향도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도 우리가 증가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결국 기체의 용해도를 증가시킵니다. 자,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온 감소하고 수압이 커지면서 기체 용해도 증가하죠. 이산화탄소가 더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같이 적어둡시다. 광합성 양도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소비량도 줄어들어요. 따라서 이산화탄소량은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3단원에서 우리 해수 부분 먼저 원격으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해수의 이런 특징들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64쪽부터는 4단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양의 표층순환, 심층순환 어떤 순환들이 해수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런 순환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거고 이 62쪽에 남아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류 부분까지. 오늘 여기서 안 끝나고요, 얘들아. 문제 한번 꺼내볼까요? 안 보이네. 이거 선생님이 이번 수업 때 나눠줬던 문제. 원격 수업 때 할 거니까 가지고 가라고 했죠? 일단은 우리 해수 부분 수업했던 것들 조금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배웠던 거 먼저 해볼까요? 가장 마지막에 19번. 문제 19번. 지금 빨리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9번 다시 봅시다. 문제. 그림은 해수의 용준 산소량. 오늘 배운 내용이죠. 용준 산소량이라는 건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A,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A가 용존 산소량인지 이산화탄소량인지, B가 산소량인지 이산화탄소량인지 먼저 여러분들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합쳐 나온다고 절대 긴장할 거 없어요. 여기 세로축이 이제 수심이 나와 있고 가로축에 산소량과 이산화탄소량을 둘 다 표시했다라는 건데 둘 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값이죠. 자, 보니까 A 먼저 보면은 얘는 경향성이 표층에서 그 값이 가장 높고 수심이 감소하면서 아직은 산소량인지 이산화탄소량인지 모르겠지만 양이 감소하다가 수심이 깊어지면서 다시 어느 정도 증가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산소량이에요? 이산화탄소량이에요? 얘가? 산소량. 네, 맞아요. 산소량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산화탄소량이겠죠. 이산화탄소량은 표층에서 가장 낮고 수심이 깊어지면서 점점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왜 이렇게 산소량과 이산화탄소량이 수심에 따라 차이가 나느냐가 나오겠죠. 기억 A는 용존 산소량이다. 이건 맞고 니은 이산화탄소량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한다. 이 1000m 구간 내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점점 증가량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산화탄소량은 계속 증가해요. 그쵸? 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 일단 공부할 때는 이 이유를 다 생각해 봐야 돼. 시험 칠 때는 맞으면 빨리 넘어가야 되지만 먼저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그 과정인 광합성 양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죠. 쓰는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해수에 녹아 있겠지.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도 내려가고 수압이 증가해. 이 환경은 기체가 잘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죠. 기체의 용해도가 커지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점점 좋아지고 소비량은 감소하니까 그만큼 해수에 녹아 있는 양이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자, 디귿. 다 됐나? 다 적었나? 여러분들의 손을 열심히 보면서 손이 멈추면 넘어가고. 자, 디귿. 수심 4000m. 이 가장 아래쪽에 용존 산소량이 1000m 용존 산소량보다 많은 것은? 그쵸, 이거 물어봐야지. 산소의 양은 2000m 이후부터 살짝 증가하죠. 그 이유는 해양 생물의 활동 때문이다? 아니죠. 물론 그 해양 생물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증가하는 효과도 있지만 여기에서 해수의 산소량이 증가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 그랬어요? 산소를 공급하는 애가 있었죠. 그 역할을 하는 애가 우리가 극지역에서 침강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표층의 수. 얘가 침강에서 얘는 굉장히 차갑다 그랬잖아. 극지역이야. 극지방에서 왔어. 추워. 얘네가 산소를 공급하는 영향이 이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 해양 생물의 활동, 여기서 말하는 해양 생물의 활동은 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활동.
이거 플랑크톤 광합성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이 해양생물의 활동 때문에 산소량이 높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야? 표층이죠, 표층. 근데 여기 디귿에서는 수심 4,000m에 해당되는 내용을 물었으니까 아니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맞힐 것 같지? 아니, 우리 이거 하나만 더 풀어보자. 18번.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지난번에 가져왔던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보면서 복습하고 요거만 하고 끝냅시다. 정각에 맞히죠, 이번 시간. 자, 18번 빨리 풀어보세요. 우리 지난 원격 때 수업했던 수온 염분도. 2번이죠, 2번. 자, 해수 ABC의, 그러니까 ABC 지금 점이 찍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해수의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것이다. 수온, 염분도 수온이랑 염분을, 왜 안 돼? 윙? 잠깐만. 네, 오빠. 자, 왜 안 돼? 자, 수온이랑 염분을, 다시. 자, 수온이랑 염분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낸 걸 우리가 수온 염분도라고 하는데 이 수온 염분도가 중요한 이유는 수온과 염분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밀도를 이 그래프상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선을 우리가 등밀도선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니까 밀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해 둔 선인 거예요. 자, 지금 ABC의 이 수온과 염분을 한번 살펴보면 A는 지금 펜이 계속 말을 잘 안 듣네. 자, 지금 A랑 B는요. 자, A랑 B는 지금 밀도가 같아요. 맞지? 근데 수온 값을 읽어보면 여기서 사실 정확한 값도 필요 없어. 누가 더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 계산하라고 안 했잖아. 보기에 보면. 그치? 수온은 A가 더 높아요. 자, 그러면 밀도 값을 보면 누가 더 밀도가 크니? 염분은 같은데 수온은 B가 더 낮아. 밀도는 B가 더 커야겠죠.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그런지 보니까 지금 B가 있는 등밀도선의 값은 1.0275, A가 있는 등밀도선의 값은 1.0260. B가 더 밀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염분은 같지만 B가 수온이 더 낮기 때문에. A, B 비교했을 때 자, C는 A, B에 비해 염분이 낮아요. 수온도 낮아요. 그쵸? 근데 지금 B랑 C는 등 밀도 선상에 있죠. 밀도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어느 정도 그래프에서 나오고 전체적으로 그럼 봤을 때 얘들아 이렇게 그래프가 등밀도선은 이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값이 어떻게 되는 경향이 보인다 했어.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봐봐 얘들아. 염분은 커지지? 염분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지? 수온은 점점 낮아지지? 결국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B랑 C는 밀도가 같고요. 수은 염분이 다르지만 밀도가 같고 A보다는 둘 다 밀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묻는 건 되게 간단해. A, B는 수은이 같다?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잖아. 수은이 아니라 염분이 같죠? 틀렸고 B, C는 밀도가 같다? 맞아요. 왜? 얘네들 등밀도 선상에 있잖아. C는 A보다 수은이 낮고 수은이 낮은 건 맞죠? 더 아래쪽에 위치하니까. 염분이 높다? 아니죠. 염분도 낮아요. 그쵸? 보기는 그래프만 해석하면 사실 풀 수 있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겠죠. 등밀도 선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수온이나 염분 변화에 따라 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지난번 원격 때 우리가 하나씩 풀어봤던 문제들은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들이라 좀 더 복합적으로 물어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들부터 연습을 하면서 어렵지 않잖아. 그치? 연습하면서 내가 수업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또는 잘 외울 부분들을 외웠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이 앞쪽에 기단 부분, 우리 기압 부분은 또 등교했을 때 수업했잖아요. 얘네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모르면 나중에 질문하고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나가지 마세요.